캐나다 사스캐처원의 한 69세 농부가 평생 지켜온 농장을 며칠 비운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10년 마음을 붙잡아주던 건 오직 일뿐이었지만 한국에서 마주한 단 한 번의 따뜻함이 모든 걸 흔들어 놓았습니다. 3,600마지기 보리밭과 딸기 하우스 12동. 겨울에도 쉬지 않기 위해 스스로 농한기라는 말을 지워버린 남자, 레이먼드. 하지만 딸과 손주가 한국에서 보내온 한 통의 초대장은 그의 삶을 오래 묶어온 무거운 감정을 조용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 아파트 바닥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은 캐나다의 혹한을 바꿔놓을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먼드입니다. 캐나다 사스캐처원 평원에서 보리 농사를 짓고 있어요. 나이는 올해 69살이고요. 3,600마지기 보리밭과 딸기하우스 12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집은 계속 조용했어요. 텅 빈 식탁, 텅 빈 침대, 어디에 앉아도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죠. 그래서 저는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이 지역 농가들은 겨울이면 대부분 쉬어요. 눈이 내리면 농기계도 멈추고 사람도 집에서 따뜻하게 보내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겨울에도 딸기하우스를 돌리고 창고 정비하고 기계를 점검했어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제가 먼저 손댔습니다. 몸이 바쁘면 쓸쓸한 마음이 좀 덜해지더라고요. 지금은 직원이 3명 있어요. 52살 데니스, 41살 조엘, 그리고 22살 막내 타일러까지. 이 지역에서 농사를 배우려는 젊은이가 거의 없는데 타일러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그 모습 보면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론 짠해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힘든 일을 선택했으니까요.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세 사람 월급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겨울에 쉰단 말이냐.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일을 멈추는 순간 찾아오는 고요가 무서웠던 겁니다. 딸과의 관계는 그 사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딸이 결혼한 날도 기억나요. 저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혼 후 딸은 서울로 갔어요. 연락은 1년에 몇 번 정도 오고 갔죠. 통화할 때마다 딸의 목소리엔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래. 잘 지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딸은 한 번은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그렇게 사는 게 괜찮은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곧 70대에 접어드니 몸에도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뻣뻣해지고 허리가 굳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몇 분간 허리를 펴지 못할 때도 있었죠. 트랙터에 오르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전엔 한 번에 타고 올랐는데 이젠 발판을 붙잡고 천천히 올라가야 했어요. 직원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멈추기 싫어한다는 걸 모두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아기가 돌이에요. 와주실래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주의 돌잔치라니. 아기를 본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는 뜻이었죠.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나 싶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농장을 며칠 비우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직원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없으면 뭔가 틀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 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섞인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스스로에게 미안했습니다. 결국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갈게. 평생 처음으로 농장을 며칠 비우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농장을 몇 번이고 돌았어요. 하우스 난방 점검하고 트랙터 시동 걸어보고 창고 문잠금 확인하고 직원들은 다녀오라고 했지만 저는 불안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에서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번만은 반드시 가야 한다. 그렇게 저는 캐나다를 떠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캐나다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인파였죠. 안내 표지판도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순간 헷갈렸습니다. 그래도 출구를 찾아 나가니 딸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딸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빠, 오느라 힘들었죠? 저는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딸 옆엔 아기가 유모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주였죠. 하지만 아기는 저를 보고 낯설어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태어났을 때 딱 한 번 본 뒤로 다시 보지 못했으니까요. 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딸은 이것저것 설명해줬어요. 건물 이야기, 동네 이야기, 아기가 요즘 뭘 좋아하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딸도 그걸 알았는지 중간중간 말을 멈추곤 했어요. 서울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딸이 물었어요. 아빠, 농장은 괜찮아요? 직원들이 잘하고 있을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걱정 없어.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론 계속 농장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우스 온도는 잘 유지되고 있을까? 트랙터 점검은 제대로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의 집은 깔끔했어요. 아기 장난감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거실 한쪽엔 돌잔치 준비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딸은 제게 방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아빠, 여기서 쉬세요. 피곤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쉴 생각은 없었어요. 낯선 곳에서 가만히 있으면 더 불편했거든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딸을 보며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는 바닥에서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손을 내밀었지만 아기는 여전히 낯을 가렸습니다. 딸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내일 돌잔치 준비 때문에 친척분들이 오실 거예요. 아빠도 좀 쉬세요. 저는 대답 대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농장 일로 바빠서 딸과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던 날들. 아내가 혼자서 딸을 돌보던 모습, 그 기억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딸의 집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 모두 아기를 축하하러 왔어요. 한국에서는 첫 돌을 이렇게 크게 챙긴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생일 파티를 하긴 하지만 이 정도 규모는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어색했어요. 뭐라고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돌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조용히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가 돌잡이를 하는 모습을 보며 딸이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딸이 이곳에서 가정을 잘 꾸렸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편에선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도, 아기를 낳았을 때도 저는 제대로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농장이 바빴다는 핑계로 딸의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죠. 돌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딸이 정리를 하면서 무심코 말했어요. 아빠는 늘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딸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딸도 제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아빠도 이제 같이 키우는 기분일 거예요. 자주 사진 보내줄게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제가 비록 지금까지 부족했지만 이제라도 손주와 딸의 곁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늦었지만 뭔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 서서히 커져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딸과 손주를 바라보는 제 시선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진짜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은 제게 서울 이곳저곳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사실 관광보다는 딸의 집에서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았습니다. 낯선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보다 조용히 아기가 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마음이 편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딸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신발을 벗고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가는데 발바닥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난방기 바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바닥 자체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캐나다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벽에 달린 라디에이터나 천장의 환풍구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바닥 전체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온도였습니다. 딸이 제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닥 난방 시스템이라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온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바닥 아래로 뜨거운 물이 순환하면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데운다는 설명이었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주는 그 따뜻한 바닥 위에서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아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바닥에 배를 대고 누워서 장난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겨울인데도 얇은 옷만 입고 있었죠. 캐나다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겨울이 되면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발이 시렸어요. 난방을 아무리 틀어도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늘 슬리퍼를 신고 생활했죠. 하지만 여기는 맨발로 다녀도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바닥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대고 누워보기도 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허리와 등을 감싸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몸이 이렇게 편안한 적이 없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침대에 누워도 항상 몸 어딘가가 긴장되어 있었거든요. 평생 딱딱한 침대와 차가운 바닥에서 살았던 제게 이 온기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집은 늘 추웠어요. 겨울이면 난방비를 아끼려고 온도를 낮게 유지했고 두꺼운 담요를 여러 창 덮고 잤습니다. 아내도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었는데 그때 이런 난방 방식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 아침이면 허리가 뻣뻣해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몸이 가벼웠어요. 무릎도 부드럽게 굽혀졌고 허리를 펼 때도 통증이 거의 없었습니다. 딸이 아침 준비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어젯밤 잠은 잘 잤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푹 잤다고요. 딸은 미소를 지으며 온돌 덕분일 거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게 바로 이런 따뜻함이었다는 걸요. 아내를 떠나보낸 뒤로 저는 계속 차가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몸도 차갑고 마음도 차가웠어요. 일로 채우려 했지만 결국 채워지지 않았던 건 온기였던 겁니다. 손주가 바닥에서 웃으며 기어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따뜻한 바닥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라는구나. 추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크는구나. 그게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딸이 손주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바닥을 데워서 겨울을 났다고요.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난방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감탄했어요.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런 지혜가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캐나다는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정작 겨울을 나는 방식은 여전히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진짜 필요로 하는 따뜻함을 알고 있었던 거죠. 며칠 뒤 캐나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계속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이 온기를 떠나는 게 아쉬웠습니다. 다시 차가운 캐나다로 돌아가면 또 예전처럼 살아야 하는 거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딸이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 거냐고요.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따뜻한 바닥, 편안했던 몸, 그리고 딸과 손주의 웃음. 그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캐나다로 돌아가는 하늘 위에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캐나다 공항 문이 열리는 순간 익숙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2024년 6월 말, 한국의 습한 공기와는 달리 건조하고 선선했어요. 평원의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트럭에 시동을 걸고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원은 여전했습니다. 직원들이 농장을 잘 관리해뒀더군요. 하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허전했습니다. 여름인데도 집 안은 서늘했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온기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바닥이 차갑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평생 지내온 집이지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농장 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름 농번기 준비를 해야 했어요. 보리밭 관리하고 딸기하우스 환기 시스템 점검하고 수확 장비 정비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몸이 녹초가 됐어요. 무릎과 허리 통증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 빨리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웠는데 여기선 다시 예전처럼 뻣뻣했어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2024년 9월 어느 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올해 12월에 캐나다에 가도 되냐는 물음이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2월 캐나다는 혹한이 시작되는 시기였거든요. 딸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손주에게 할아버지 농장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눈 내린 평원도 구경시키고 싶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추운 집에 손주를 데려올 순 없었어요. 한국에서 따뜻한 바닥에서 자란 아기가 이 차가운 환경을 견딜 수 있을까요? 딸도 힘들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온돌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따뜻한 바닥 위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던 기억, 손주가 맨발로 기어다니던 모습.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과 손주가 오기 전까지 이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야겠다고요. 12월까지 남은 시간은 약 3개월. 그 안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인터넷을 켰습니다. 온돌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수많은 자료가 나왔지만 대부분 한국이나 아시아 지역 설치 사례였습니다. 캐나다 관련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밤마다 자료를 찾았습니다. 캐나다 난방 시스템은 공기 순환 방식이 기본이었어요. 뜨거운 공기를 덕트로 보내서 방을 데우는 구조였죠. 바닥 난방은 극히 드물고 설치 비용도 높다는 정보만 나왔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걸 정말 캐나다에 설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9월 셋째 주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내 직원 제이슨이 달려왔어요. 22살 청년인 제이슨은 평소에도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한국 회사가 만든 바닥 난방 모듈 광고가 떠 있었습니다. 캐나다 서부 지역에 체험시설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화면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캐나다에 온돌 체험관이 있다니. 위치를 확인해보니 차로 6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루 일정을 비워야 한다고요. 농장 일이 걱정됐지만 직원들은 괜찮다고 했어요. 이번만큼은 자기들이 맡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번 겨울을 위해 반드시 가봐야 한다고요. 딸과 손주를 따뜻하게 맞이하려면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9월 넷째 주 월요일 새벽, 저는 트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다음 날 저녁, 저는 인터넷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온돌이라는 단어를 입력했어요. 수많은 자료가 나왔지만 대부분 한국이나 아시아 지역 설치 사례였습니다. 캐나다에 관련된 정보는 거의 찾을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밤마다 검색을 반복했습니다. 바닥 난방, 온수 난방, 복사 난방. 비슷한 개념들을 찾아봤지만 한국의 온돌과는 달랐어요. 캐나다의 난방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공기 순환 방식이었습니다. 뜨거운 공기를 덕트로 보내서 방을 데우는 중앙 난방이었죠. 바닥 난방 시스템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신축 주택에 설치하는 방식이었고 기존 목조 주택에 후시공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비용도 엄청나게 높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좌절감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그 따뜻함을 이곳에 들여오는 게 정말 가능할까? 혹시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농장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트랙터를 몰면서도, 하우스를 점검하면서도 딸과 손주가 추운 집에서 지내야 할 모습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따뜻한 집에서 자란 아기가 이 차가운 바닥을 견딜 수 있을까요? 9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막내 직원 제이슨이 창고로 달려왔어요. 22살 청년인 제이슨은 평소에도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제이슨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만든 바닥 난방 모듈을 찾았다고요. 그것도 캐나다 서부 지역에 체험시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태블릿 화면을 받아 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말로 캐나다에 한국식 온돌 체험관이 있었어요. 모듈형 시스템이라 기존 주택에도 설치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사스케처원에서 차로 6시간 반 거리였어요. 당일 왕복은 힘든 거리였습니다. 최소 하루는 일정을 비워야 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농장을 하루 비우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9월은 겨울 준비가 한창인 시기였습니다. 하우스 난방 설비 점검, 스프링클러 라인 동계 대비, 농기계 정비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을 불렀어요. 데니스, 조엘, 제이슨 3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하루 농장을 비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니스가 말했습니다. 다녀오라고요.
10년 넘게 함께 일했는데 사장님이 먼저 하루 쉬겠다고 말하는 거 처음 본다고 했어요. 조엘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맡겠다고요. 제이슨이 덧붙였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 같다고요. 꼭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마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새벽에 출발하면 정오쯤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체험하고 상담하고 저녁에 출발하면 밤늦게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한국에서 느꼈던 그 온기가 캐나다에도 있을까? 혹시 기대만큼 아니면 어쩌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희망도 생겼어요. 딸과 손주를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9월 넷째 주 월요일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간단히 씻고 옷을 입었어요. 보온병에 커피를 담고 간단한 샌드위치를 챙겼습니다. 트럭 연료를 가득 채웠어요. 새벽 5시, 저는 농장을 떠났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만 앞을 비추는 어두운 도로였어요. 평원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6시간 반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앞만 보며 달렸어요.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한 바닥, 편안했던 몸, 그리고 딸과 손주의 웃음만 떠올랐습니다. 이번 길 끝에 정말 답이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전 11시 40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목조 건물이었어요. 간판에는 한글과 영어로 온돌 체험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6시간 반을 달려왔는데 문 앞에 선이 긴장됐어요. 정말 한국에서 느꼈던 그 온기가 여기에도 있을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반겼습니다. 온돌 체험 때문에 왔다고 하자 안내 데스크로 안내했어요. 신발을 벗고 첫 번째 체험 공간으로 들어섰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순간 몸이 멈췄어요. 한국 딸의 집에서 느꼈던 바로 그 온도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6시간 반을 달려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캐나다 기후에 맞춰 개발한 모듈형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기존 주택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설치 가능하며 전기로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영하 30도에도 문제없다고 했어요. 저는 바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은은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너무 뜨겁지도 미지근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체험 공간을 둘러봤어요. 거실형, 침실형, 복도형까지 모든 공간이 골고루 따뜻했습니다.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 집 구조를 설명했어요. 목조 주택의 방 3개, 전체 면적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안내인은 도면을 그려가며 충분히 설치 가능하다고 했어요. 시공 기간은 약 2주라고 했습니다. 비용을 물었어요. 예상보다 높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아내를 떠나보낸 뒤로 쓸 곳 없이 쌓아뒀던 돈이었어요. 이제 그 돈을 쓸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12월 전에 완공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안내인이 달력을 확인하더니 10월 둘째 주에 시작하면 10월 말 완공 가능하다고 했어요. 딸이 12월 첫째 주에 온다고 하니 충분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설치 일정, 보증 기간, 유지관리 방법까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했습니다. 10월 10일 시공 시작, 10월 25일 완공 목표. 체험관을 나서며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이라고요. 이제 집만큼은 따뜻할 거라고 했어요. 오후 2시, 다시 6시간 반의 귀가 길에 올랐습니다. 오는 길보다 돌아가는 길이 훨씬 편안했어요. 불안함 대신 기대감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밤 8시 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오늘 일과를 잘 마쳤다고 보고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번 겨울은 달라질 거라고요. 10월 10일 아침, 시공팀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 2명과 캐나다, 현지 인력 3명이었어요. 장비를 내리고 집 구조를 확인하더니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2주 동안 직원 데니스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농장에 나와 일하고 저녁엔 시공 현장을 확인했어요. 바닥을 뜯고 단열재를 깔고 온돌 모듈을 설치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기술자들은 꼼꼼했어요. 10월 24일 금요일,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시공팀 리더가 저를 불렀어요.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온기가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험관에서 느꼈던 바로 그 따뜻함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집 바닥이 따뜻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습니다. 거실, 침실, 복도까지 모든 바닥이 골고루 데워져 있었어요. 온도 조절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간단했어요. 각 방마다 설치된 조절기로 온도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시공팀이 떠난 뒤 저는 혼자 따뜻한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딸과 손주를 맞이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11월 첫째 주, 캐나다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온도계는 영하 5도를 가리켰어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달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맨발로 걸어도 발이 시리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허리가 뻣뻣해서 몇 분간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은 통증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다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 몰랐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도 난간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부드럽게 굽혀졌어요. 트랙터에 오를 때도 발판을 한 번에 밟아 올랐습니다. 직원들도 알아챘어요. 데니스가 요즘 움직임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이 조금 따뜻해졌을 뿐이라고요. 제이슨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바닥 난방이 그렇게 좋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수백 년 전부터 써온 방식이라고 말했어요. 11월 중순, 기온이 영하 15도로 떨어졌습니다.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온기가 감쌌습니다. 저녁이면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여유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따뜻한 바닥에 앉아 하루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딸 생각이 났어요. 딸이 따뜻한 집에서 손주를 키우고 있다는 게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아기가 맘껏 기어다닐 수 있는 환경.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 것 같았어요. 11월 넷째 주 수요일 저녁,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12월 첫째 주 목요일에 출발한다고 했어요. 손주랑 함께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일주일 남았어요. 집 안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모든 방의 온도를 확인했어요. 손주가 기어다닐 거실도 점검했습니다. 손주 침대도 준비했습니다. 이불도 새로 샀어요. 집이 따뜻하니까 얇은 걸로 골랐습니다. 마트에 가서 아기 용품도 샀습니다. 기저귀, 물티슈, 간식들. 12월 첫째 주 월요일,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확인했어요. 모든 바닥이 고르게 따뜻했습니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온도계는 영하 18도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봄날처럼 포근했어요.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3일 뒤면 딸과 손주가 옵니다. 이번엔 추운 집이 아니라 따뜻한 집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12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6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밖은 영하 22도였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게이트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손주를 안고 나왔어요. 6월보다 훨씬 커진 아기였습니다. 저는 예전과 달리 먼저 걸어 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트럭에 짐을 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론 눈 덮인 평원이 펼쳐졌어요. 1시간쯤 달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불을 켜고 문을 열었어요. 딸이 손주를 안고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자마자 딸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를 느낀 겁니다. 딸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손주를 바닥에 내려놓자 아기는 바로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맨발로요.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걸 언제 준비했냐고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9월부터요. 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손으로 바닥을 만져봤어요. 복도, 침실, 어디든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한국, 우리 집이랑 똑같다고요. 어쩌면 더 따뜻한 것 같다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주가 노는 모습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손주는 금방 적응했어요. 손주는 거실 바닥을 마음껏 기어다녔습니다. 밤이 되자 딸이 손주를 재웠습니다. 아기는 따뜻한 방바닥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거실에 나온 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준비할 줄 몰랐다고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너와 아기를 보고 나니 따뜻한 집을 꼭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 써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이제 알 것 같다고 했어요. 엄마 떠나보낸 뒤 얼마나 외로웠을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오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빈자리가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손주가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았어요. 아기는 제 무릎에 올라와 앉았습니다.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집 참 따뜻하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매서운 북풍이 불고 눈이 쌓여갔지만 집 안은 온기로 가득했어요. 손주는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고 딸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제가 진짜 원했던 거였어요. 일로 채우려 했던 10년. 그 시간 동안 제가 놓친 건 바로 이런 따뜻함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느꼈던 그 온돌의 따뜻함이 이제 캐나다에도 있습니다. 바닥만 따뜻해진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도, 딸과의 관계도, 손주와의 시간도 모두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의 겨울은 여전히 춥지만 우리 집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집의 온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온기라는 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겨울을 견디기 위해 일에 매달리던 레이먼드는 한국에서 만난 한 번의 따뜻함으로 딸과 손주에게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훈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